안녕하세요. 미국 사는 진돗개 도리입니다. 제가 요즘 너무 보고 싶은 영화가 있어요. 남산의 부장들이라고. 네, 제가 사는 동네에는 개봉을 안 해가지고 못 보고 있습니다. 대신 아쉬운 대로 김재규에 관한 자료들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유튜브로. 그러면서 이제 또 한 번 느끼는 게 역사라는 것은 현대에 맞게 재해석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합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김재규에 대해서 갖고 있던 자료들 같은 경우는 좀 왜곡되고 인물을 폄하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진 자료들이 많아가지고요. 다시 봐야 될 필요가 있는 인물이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영화가 나오고 나서 사람들이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재평가돼야 된다, 그런 움직임들이 있어서 저도 한번 자료를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거는 이제 뭐 박정희를 암살한, 살해한 사람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근데 왜 그 사람을 죽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되게 금기시 되어 왔고, 오픈되어 있는 자료로는 워낙 평소에 욱하는 성격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자기의 말을 안 듣고 차지철 말만 듣고, 경호실장 자기보다 한참 아래인 그런 어떤 개인적인 감정, 그 다음에 부정부패, 뭐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했던 인물이고, 정권 야욕이 있었다, 이제 이렇게 완전 나쁜 사람으로 좀 매도를 한 정보들이 많아요. 그거의 한 실례로 김재규가 12.6 혁명 일으키고 나서 이제 그 재산 몰수했죠, 김재규의 재산을. 근데 이제 그 집안에서 나온 어떤 뭐 유품들 이런 걸 다 환수해 갔단 말이에요. 막 박물관에 다 소장하고. 근데 그 중에 하나, 거기서 나온 유품 중에 하나가 천경자의 미인도예요. 이거 지금 위작 논란 때문에 되게 유명했던 그림이잖아요. 이거는 좀 많이 아실 거예요. 워낙 언론 보도도 많이 되고.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경찰에서는 이 작품을 진품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왜 논란이 됐냐면, 천경자가 자기 작품이 아니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건 내가 그린 작품이 아니다, 이건 위작이다. 작가가 그랬는데 검찰에서 아니야, 이거 네 거야, 이렇게 결론 내려버린 거예요. 유족들도 자기 엄마의 작품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리고 유족들이 이걸 할 때 그 프랑스 전문 기관의 위작을 이렇게 뭐 판별하는 기관에다가 의뢰를 했는데, 거기서도 이거는 진품일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뭐 물론 이 사건에는 여러 가지 이해 집단의 어떤 이해관계들이 결켜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작품이 진품이어야만 그 김재규를 나쁜 사람 만들 수, 파렴치한 그런 사람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의적 작가도 나왔어요. 내가 누구한테 누가 자기한테 시켜서 그렸다, 이런 위작 작가의 증언도 나왔는데, 결국에는 이거 이제 진품으로 결론 내린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의 단면만 보더라도 우리의 역사 속에서 김재규를 정말 나쁜 사람 만들기를 했구나, 하려고 굉장히 노력했구나, 이런 것들이 보여집니다. 네, 왜냐면은 일단 그 김재규 다음에 신군부 정권, 전두환이 정권을 잡잖아요. 그러다 보니 김재규에 대해서 뭐 제대로 판단을 하거나 좀 약간 영웅처럼 만들면은 자기한테 불리한 게 있잖아요. 왜냐면 이 사람의 이 12.6 혁명의 원래의 목적은 민주주의 회복, 이제 이거를 주구장창 얘기하니까. 그래서 저도 처음에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이 사람이 정말 민주주의를 위해서 자기 한 목숨 희생한 것인가, 아니면 정말 어떤 개인의 원한으로 인해서 이렇게 일으킨 건가, 이게 너무 궁금해서 제가 제일 처음에 봤던 자료가 그 최후 변론이에요. 죽기 전에 진술했던 거, 법정 진술한 것들. 왜냐면 그거를 들으면서 거기에 이제 이 사람의 어떤 취지와 목적,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고, 그리고 제가 그걸 계속 반복해서 들은 게, 혹시 이렇게 이 일을 벌이고 난 다음에 왜 자기가 살궁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얘기가 나온 건지, 아니면 원래 이런 진짜 큰 뜻을 품고선 한 일인지, 이게 너무 궁금해서 한 7번 들었던 것 같아요. 계속 반복해서. 근데 결론적으로는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여러분들의 해석은 다를 수도 있는데, 계획됐던 게 맞아요. 계속 준비를 했던 게 맞아요. 근데 이게 왜 계획이냐 우발이냐 의견이 오가냐면,
너무 철저하게 조직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개인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또 자기가 정보부 부장이었잖아요. 정보가 많으니까 이런 거를 알고 있었대요. 대한민국에 비밀은 없다, 기밀은 없다. 그러니까 아무도 믿지를 않은 거죠. 기밀을 세면 이런 거는 정말 큰일 나는 일이니까 끝까지 혼자서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 보니 우발적이다 이렇게 매도하기가 좀 쉽게 되어진 거죠. 근데 만약에 정말 철저하게 조직을 가지고서 움직였으면 이게 정권 뒤집을 수도 있었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왜냐면 이제 제가 봤을 때 자기 스스로도 정권에 대한 야욕이 없었어요. 그걸 계속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이제 인도적으로 이양을 한다. 그러니까 자기는 군인이자 혁명가니까 자기가 이렇게 물론 무혈혁명으로 민주화를 이루면 좋겠지만 지금 같은 시대에서 이거는 너무 불가능하고 하니까 유신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박정희를 죽여야만 이 땅의 민주화가 일어난다. 왜냐 박정희는 민주주의와 모순된 인물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 기록 말고도 또 인권 변호사들이 녹취한 자료가 있어요. 이제 얘기했던 자료들. 거기에도 계속 민주주의에 관한 얘기는 계속해요.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것. 그래서 그냥 정말 이 사람은 자기 어떤 신념대로 행했구나. 이런 가치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거행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면은 만약에 정말 개인의 원한, 개인의 감정으로 그랬다면 최후 진술 때 박정희를 정말 나쁜 사람 만들었어야 됐죠. 되게 울분에 차 있어서 너희들은 모르는데 이 사람은 대통령 할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만들었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개인적인 치부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박선호가 궁정동 그때 이제 여자 되는 일을 했어요, 대통령에. 근데 그거를 막 말하려고 하거든요. 내가 지금 이거 말하면 너희들 깜짝 놀란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막 연예인들 TV보다 박정희 찍으면은 그 연예인들 갖다 대고 입단속 시키고 이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물론 그 사람도 그런 일 하려고 막 정부 일 하는 거 아닐 텐데 그런 거 얘기하려고 하니까 김재규가 저지시키라 그런 거 말하면 안 된다고. 그런 거는 대통령을 2번 죽이는 거라고 이렇게 좀 보호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최태민 얘기도 많이 있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다. 근데 그거는 이제 변호사 진술 때 얘기를 해요. 최태민, 박근혜 얘기를 하고, 그때 이제 조사를 하라고 박정희가 시켜서 조사를 했는데, 최태민이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그리고 박근혜와 또 이렇다. 얘기를 했더니, 박근혜 난리가 난 거죠. 울고불고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최태민도 아니라고 하고, 근데 이제 박정희가 그걸 보고서 아니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좀, 이 사람 더 이상 통치를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말이 있어요. 예. 그게, 변호사한테 증언한 거예요. 근데 그걸 왜 국정진술이 그걸 안 했냐면, 이것도 하나의 사생활이기 때문에. 그런 거 보면, 좀, 개인의 감정이라고 보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정말 최후 진술 들어보면 굉장히 담대해서 오히려 더 슬퍼요. 담당하고. 그리고 이제 계속 자기의 취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죠. 첫 번째는 민주주의 회복, 이제 두 번째는 여러분도 많이 아시다시피 부마 항쟁을 직접 목격하잖아요. 근데 김재규가 그 부산에 내려가서 자기가 이제 사태 파악을 했을 때 이거는 단순한 학생 데모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이제 시민들이 들고 일어섰다. 민심이 돌아섰다.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리고서 이제 이게 더 대도시로 번질 것 같다. 서울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정말 많은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런 혼란의 틈을 타서 6.25 같은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까지 분석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차지철이 그 얘기 하잖아요. 왜 캄보디아 킬링필드 300만도 죽였는데 한국에서 100만, 200만 그렇게 한다고 이게 무슨 문제가 되냐고. 근데 이게 사실 그냥 참
이게 진짜 이거 듣고서는 와, 이때 시대에 정의라는 거는 없었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근데 여기다 대고 박정희가 그래 그럼 내가 발포 명령을 내리지. 이승만 때는 대통령이 발포 명령 내리지 않고 그 밑에 사람들이 내려서 그 사람이 처벌받았지만 나는 내가 대통령인데 누가 나를 처벌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이제 김재규 판단에 이 사람들은 한다면 한다. 그러면 정말 많은 시민들의 희생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런 걸 판단한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승만 같은 경우에는 4.19 혁명 일어나고 이제 미국으로 망명 갔잖아요. 그때 이제 물러날 줄 아는 사람이 있지만 박정희는 절대 물러날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그 시민들의 희생을 막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 그리고 이제 뭐 국제적으로 이렇게 독재 국가에 대해서 때문에 국제적 위상이 떨어졌고 미국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철저하게 반공, 이런 것들, 적화통일 방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자기가 했다고 진술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김재규가 너무 한쪽 면을 크게 보지 않았나. 근데 물론 이제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민주화를 이뤄낼 수 있는데 왜 김재규가 박정희를 그때 총을 쏴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어떤 과업을 이루지 못하게 했느냐, 이렇게 막 아쉬워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때는 정말 서슬이 18호 유신체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제가 봤을 땐 물론 그 시기를 제가 막 제대로 잘 알고 지내온 사람은 아니지만, 지금 보면 왜 박정희의 딸도 대통령도 되고 그러는데 그 이면을 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예, 물론 민주화의 열망도 있었지만 우리가 이제 독재를 하려다 보면은 굉장히 좀 진짜 기본적으로 되어야 될 작업이 우상화잖아요, 인물에 대해서. 왜냐면은 옛날에도 우리 막 그 건국 초기, 우리나라 건국 초기 사람들 보면, 임금들 보면 다 무슨 혈통이 천상계예요. 다 하느님의 아들, 아니면은 뭐 태생이 남다르다거나 아래서 태어난다거나 뭐 하늘에서 떨어진 알,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게 왜냐면 권력을 유지하기 좋은 그런 어떤 뿌리가 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런 게 안 먹히는 시대가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태몽이죠. 이 사람은 너희들과 달라. 이제 임금이 될 어떤 필연적인 이유가 있는 사람이야. 하늘이 점지한 사람이야. 뭐 태몽 용꿈이라든지 막 이런 특별한 각별한 꿈을 꾸잖아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물론 북한도 마찬가지고, 김정일, 김일성, 뭐 일당 독재, 뭐 세습 이런 거 하려면은 당연히 우상화가 이루어져야지. 안 그러면 누가 그거를 모시고 있겠어요. 예, 당연히 박정희도 그런 게 있었을 거고, 그게 그 잔재가 지금까지도 아주, 제가 봤을 땐 아주 그냥 뿌리가 단단해요. 예, 그런 이면을 좀 봤었어야 되지 않은가. 그게 혁명의 실패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김재규의 변론을 맡았던 사람들이 우리나라 1세대 인권 변호사들이에요. 근데 당연히 변호사들 변론하기 싫어했어요. 왜냐면 왜 뭐 민주화 항쟁하고 이런 사람들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이랬던 중앙정부 부장인데 자기네들은 못한다 했는데, 이 사람의 인연이 김수환 추기경하고도 다 있어요. 그래서 김수환 추기경이 강국기 부탁을 하니까 해줘야 된다. 그래서 변론을 맡았는데, 이 사람들이 변론을 맡아보면서 김재규와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은 진심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변론을 해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을 살려야 된다. 이 사람을 살려내야지만 박정희와 전두환의 어떤 나쁜 것들을 국민한테 알릴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법정에서 혁명을 일으키더라도 이 사람을 살려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가 이런 걸 보더라도 그냥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 사람이 추구하고 있는 혁명적인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이 진짜 한 거는 거짓이 없고 그냥 진심으로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서 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하여튼 그렇게 변호사들이 많이 애를 써줬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인맥이 또 장준하, 왜 우리 제아의 대통령이라고 하죠. 이 사람도 또 의문사 당하긴 했지만 이 사람하고도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장준하 선생의 아들의 인터뷰가 있는데 교류를 많이 하고 좀 존경을 했나 봐요. 그리고 장준하 선생도 그런 얘기를 했었대요. 이 유신 체제의 끝은 정말 양심적인 군인이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그렇게 얻어낸 정권을 민주주의로 이렇게 안전하게 이양을 해야 된다. 이런 어떤 과도적인 어떤 그런 계획들, 이런 거를 제시를 했었대요. 네, 거기에 가장 부합하는 인물이 김재규가 아니었나, 이렇게 의견을 내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정말 이제 김재규가 하는 변론 진술을 들어보면 거의 이 과정이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김재규가 마지막 최후 변론 때 그때 최규화 권행대행 대통령이죠, 한테 물론 이게 시기적으로 나를 살리는 거는 좀 그렇긴 하지만 나와 함께 혁명 과업을 달성합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자기도 얼마나 아쉬웠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김재규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 이제 이 세상에는 3심밖에 없으니까 3심에서 자기 사형 선고 내려서 이렇게 끝나지만 4심, 하늘에 있을 4심에서는 자기는 승리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내년에 서울에 봄이 오면 자기는 재평가된다. 물론 내가 이 땅의 민주화가 실현되는 것을 보고 죽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반드시 올 거라고 믿기 때문에 자기는 어떤 뭐 대장부 사나이로서의 하나 획을 그고 간다고 생각을 한다. 그랬는데 그게 너무 오래 걸렸죠. 그 서울의 봄도 오지 않았고 지금 재평가 받는데 걸리는 시간도 지금 뭐 수십 년이 흘렀는데 되게 좀 안타깝고 좀 너무 앞서 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한국사 교과서라는 책에도 그런 게 나와요. 김재규가 여러분은 민주주의를 만끽하십시오. 내가 앞으로 피어날 민주주의의 열매와 꽃의 거름이 될 테니, 이런 비유적인 표현을 쓴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예, 이게 너무 늦게 왔다, 이런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김재규가 참 비유적인 표현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저도 그 김재규의 음성을 들으면서 정말 이렇게 민주주의 밥상까지 다 이렇게 얹어줬는데, 막 숟가락까지 얹어놨는데 이걸 받아먹을 사람이 없었네, 이런 아쉬움이 막 드는 찰나에 김재규가 그런 표현을 써요. 정말 이게 민주주의 대문 앞까지 나와 있는데 이 대문만 열면 되는 건데 이런 표현을 씁니다. 많이 아쉬웠을 것 같아요. 이거 자기가 다 해놓은 건데 이거 진짜 받아먹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김재규에 관한 자료들은요, 그래도 생각보다 꽤 있어요. 네, 이렇게 다큐들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이런 다큐를 제작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한 2편 정도 있고요. 그게 되게 훌륭한 자료인 게 막 프리머리 소스, 그러니까 정말 목격자들, 그 다음에 김재규 지인들의 진술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자료들과는 또 다른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인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그 다큐를 보면서 좀 느낀 게, 주변 지인들이 하나같이 김재규에 대해서 나쁘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인생을 좀 잘 살았던 것 같아요. 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 사람이 최후 진술할 때도 제가 거기서 되게 울컥했던 장면이, 솔직히 그거 뭐 시간 뭐 몇 분, 한 30분 정도밖에 안 주어졌는데 나는 이제 죽을 건데 나를 위해서 쓰기도 되게 아까운 시간인데 맨 마지막에 자기 부하 직원들을 위해서 써요. 그러니까 이들은 정말 양처럼 순한 애들이고 내가 명령을 했기 때문에 불복종할 수가 없어서 따랐다. 네, 사실 이거 그냥 나 하나만 처벌하면 핵심 인물이고 이 재판의 어떤 취지는 이루는 거니까, 이게 사람 많이 죽인다고 해서 뭐 의의가 있는 건 아니니까 얘네들 좀 감형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도 그 가족들, 유족들, 자기를 돕다가 죽은 부하 직원의 유족들 좀 챙겨달라고 했는데, 뭐 김재규 자체도 막 재산 몰수당하고
이런 처지여가지고 아무튼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이제 다큐 할 때도 솔직히 김재규 지인이라는 것이 굉장히 부담이 됐을 거예요. 죄인이잖아요. 그런 시절이었는데 나와서 이렇게 인터뷰를 해주고 이러는 거 보면 정말 괜찮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와서 얘기를 한 거겠죠.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솔직히 김재규와 이제 관련이 있는 기업인들도 굉장히 불이익받고 그랬던 시절인데,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은 참 주변 사람들한테 잘했던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여동생이 나와서 이제 인터뷰한 내용 보면 그냥 따뜻했대요. 되게 이게 그 다 큰 뭐 시집간 누이들 이렇게 머리가 헝클어져 있으면 이렇게 머리도 매만져주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아무튼 여러분도 이렇게 자료가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이제 최후 진술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뭐 그러니까 다양한 시각에 다양한 해석에 다양한 자료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딱 보시고 비판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우리는 어떤 문학을 접할 때도 뭐 사회 사건을 접할 때도 비판적인 시각으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또 그렇지 않은 정보는 버릴 줄 아는 그런 교육 받아왔잖아요. 그래서 한번 분석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남산의 부장들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되게 궁금합니다. 어떻게 받아들이고 판단하실지. 그래서 많이 얘기들 나눠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